잠이 오지 않아. TV를 켜보니 노란 바다에 세 개의 파도가 날 반기네. 달이 빛나는 밤에 당신은 더욱 빛나네. 안녕하세요. 벌이 빛나는 밤 주펄이 올시다. 오늘은 말이죠. 2025년 1월 13일 오후 10시 10분입니다. 오랜만에 공포 사연 특집을 가져왔습니다. 한겨울에 듣는 공포 사연. 이것이야말로 이한치한 추위로 추위를 이긴다 아닐지. 어느덧 공포 사연이 좀 쌓여서 읽을 때가 된 것 같아서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또 하는 김에 배경도 새로 딸깍해서 만들어봤습니다. 2시간 동안 한번 사연들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은요. 경험담은 아니고 투채널이라는 일본 사이트에 올라왔던 괴담을 한국어로 번역하는 블로그에서 읽은 이야기라고 합니다. 예전에 재미있게 읽었던 괴담을 쭈펄님의 차분한 목소리로 듣고 싶어서 신청합니다. 무섭다기보다는 신비로운 이야기임을 앞서 밝힙니다. 라는 사연이 왔습니다.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정도 전의 이야기다. 당시에 나는 구마모토 현의 어느 중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곳은 대단한 시골로 전교생 수가 100명도 안 되는 매우 작은 학교였다. 도쿄 토박이었던 나에게 큐슈로 이사가는 것은 불안한 일이었다.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타지에서 온 나에게 무척 친절하게 대해주었다. 요리를 잘 못하는 나를 위해 반찬을 가져다 준다거나 마을 잔치에 초대해주는 등 많은 배려를 받았다. 그 덕에 어느 정도 불편한 것은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도쿄보다 즐거웠었다. 그리고 부임한 지 2년 정도 되자 나도 어느새 꽤 적응해 나가기 시작했다. 도시에서 즐길 수 없는 것들이 있지만 시골에서는 그 나름대로 즐거운 것들이 얼마든지 있었다. 그런 의미에서 나에게 산에서 노는 법을 가르쳐 준 것은 학생들이었다. 도시의 아이들과는 달리 그 아이들은 대부분 1년 내내 산에서 놀고 있었다. 물론 도시 아이들처럼 야구나 축구를 하기도 하고 비디오 게임도 즐겨 했었다. 하지만 비중으로 따지면 단연 산을 이리저리 뛰어다니는 것이 가장 많았다. 처음에 나는 아이들끼리 산에 가면 위험하지 않나 생각했다. 그렇지만 주변의 선생님이나 학부모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았다.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다. 도시에서만 살던 나에게는 이곳이 위험한지 아닌지 전혀 판단이 서지 않았지만 학생들은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함께 산에 가서도 선생님, 그쪽은 위험해요. 헤엄은 여기서만 쳐야 돼요. 라고 한 수 배웠을 정도였다. 내가 학생들에게 배운 것 중 특히 놀라웠던 것은 낚시였다. 아이들은 스스로 대나무를 자르고 낚싯대를 만들었다. 시냇가에서의 낚시는 금세 나를 매료시켰다. 나는 거의 매일 학교가 끝나면 산기슭의 시냇가로 나가 낚싯줄을 늘어뜨렸다. 처음에는 미끼를 끼우는 것도 힘들어했지만 점점 물고기를 낚는 맛에 빠지기 시작했다. 나는 학생들이 놀랄 정도로 낚시에 빠졌다. 낚은 물고기는 그 자리에서 잡아서 모닥불에 구워 먹었다. 은어 같은 물고기는 민물고기 특유의 냄새도 없어서 매우 맛있었다. 여름도 반쯤 지나가고 추석이 막 지나갔을 무렵이었다. 나는 평소처럼 시냇가에 나가 평소보다 상류로 올라갔다. 학생들은 상류로 올라가는 것을 꺼리고 있었지만 그때 나는 등산 장비들을 모두 갖추고 있었기에 주저하지 않았다. 하지만 걷기 시작하고 1시간 정도 지났을 때 나는 무엇인가 이상하다는 것을 느꼈다. 강을 거슬러 상류로 올라가는 사이 어느새인가 안개가 끼기 시작한 것이다. 그것도 지금까지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짙어서 팔꿈치 아래쪽은 보이지도 않을 정도였다. 돌아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했을 무렵에는 이미 해가 기울고 있었다.
어둠이 찾아오는 것은 금방이었다. 금세 산에 내리쬐던 햇빛은 사라지고 갑자기 공기가 차가워졌다. 그런데도 변함없이 안개는 짙게 끼어 있었다. 어떻게든 돌아갈까 생각도 했지만 나는 섣불리 안개 속을 움직이진 않기로 했다. 큐슈에는 곰 같은 큰 육식동물이 없다. 비록 여기서 밤을 새더라도 짐승에게 습격당하지는 않을 것이었다. 다행히 나는 장비를 제대로 챙겨오고 있었다. 낚시도구뿐만 아니라 전기 랜턴도 가져왔던 것이다. 나는 산에서 하루를 보낼 각오를 하고 근처에서 마른 가지를 찾아 신문지에 불을 붙여 모닥불을 피웠다. 산에 갈 때 신문지가 있으면 여러모로 편리하다고 가르쳐준 학생들에게 정말 감사했다. 그리고 브랜디를 꺼냈다. 산에 갈 때면 챙겨오는 나만의 즐거움이다. 나는 술이 강한 편은 아니기에 많이 마실 수는 없었지만 그 대신 그만큼 좋은 술을 마신다. 그때는 마침 브랜디에 꽂혀서 잔뜩 모아두고 있을 때였다. 모닥불을 쬐면서 안개 속에서 브랜디를 조금 마셨다. 그럭저럭 나쁘진 않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비상식량으로 가져온 칼로리 밸런스를 먹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리고 비교적 부드러운 곳을 찾아 누웠다. 습기가 심하긴 했지만 젖어있는 정도는 아니었다. 오히려 푹신한 부엽토 덕에 기분이 좋았다. 눕자마자 잠이 몰려와서 나는 정신을 잃는 것처럼 잠에 빠졌다. 얼마나 지났을까? 나는 갑자기 눈을 떴다. 모닥불 근처에 누군가 있었다. 나는 놀라서 일어났다. 그 사람은 자연스러운 손놀림으로 가지를 꺾어 불 안에 던졌다. 노인이었다. 나이는 70대 정도로 수염이 길게 자라 있었다. 삼배 옷을 입은 채 놀란 나를 보며 싱글싱글 웃고 있었다. 아, 안녕하세요. 내가 조심스럽게 인사하자 가볍게 인사를 돌려주었다. 그리고 또 가지를 꺾어 불에 던졌다. 어떻게 보더라도 현지 사람이었다. 유령으로 보이진 않았고 하물며 요괴일 리는 전혀 없었다. 불을 살펴봐주고 계셨습니까? 노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싱글벙글 웃으며 내 손에 있는 것을 보고 있었다. 브랜디였다. 아, 한잔 하시겠습니까? 노인은 기쁜 듯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이상한 모양의 잔을 내밀었다. 와, 연꽃의 꽃잎입니까? 풍류가 넘치는 그 모습에 나는 감동받았다. 분명 이 사람은 우아한 정취가 넘치는 사람일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세련될 수가 없었다. 나는 큰 연꽃의 꽃잎에 브랜디를 따랐다. 노인은 브랜디를 본 적이 없는 듯 매우 신기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입에 맞으실지 모르겠지만 아무쪼록 한잔 하시죠. 노인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그대로 잔을 들이켰다. 가슴을 지나가는 뜨거움에 고개를 숙였다가 얼굴 가득 미소를 지었다. 그것은 정말 기뻐하는 것 같은 얼굴이어서 술을 권한 날까지 행복한 기분이었다. 마음에 드셨습니까? 외국에서 온 브랜디라는 술입니다. 노인은 기쁜 듯이 고개를 끄덕이고 품속에서 잔 하나를 더 꺼내 나에게 주었다. 물론 연꽃의 꽃잎이었다. 밤이슬에 젖어 무척 부드러웠다. 노인은 싱글벙글 웃으면서 나의 잔에 브랜디를 따라주었다. 물론 나도 노인의 잔에 한 잔 더 따라드렸다. 우린 건배를 하고 함께 술을 마셨다. 연꽃잔에 따른 브랜디는 놀라울 정도로 달고 향기로웠다. 그리고 나와 노인은 함께 술병이 비도록 신나게 술을 마셨다. 다음날 눈을 떴을 때 노인의 모습은 없었다. 대신 머리맡에 물고기가 몇 마리 빗죽이 나무의 가지로 메어서 놓여 있었다. 게다가 손 안에는 잔으로 썼던 연꽃의 꽃잎이 남아 있었다. 담내로 놓고 가신 걸까? 우아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나는 감탄했다. 안개는 완전히 걷혀 있어서 나는 그 길로 집에 돌아갔다. 이틀 뒤 나는 방학인데도 학교에 나와 있던 학생들에게 그 노인에 관한 이야기를 해줬다. 그러자 그 자리에 있던 학생들은 모두 놀라는 것이었다. 학생들뿐 아니라 주변에서 풀을 뽑고 있던 교장 선생님까지 내게 다가오셨다. 나는 자세히 노인에 관해 이야기했다. 상냥한 할아버지로 매우 말이 없었지만 함께 술을 마셨다고. 게다가 선물로 물고기를 주었다고 말이다. 아이들은 우와 하고 신기해하고 교장 선생님은 이야 자네는 운이 좋구만 이라며 등을 두드리며 웃었다.
이상하게 생각한 내가 혹시 유명하신 분인가요? 라고 묻자 그 노인은 산신령이란 대답이 돌아왔다. 산신령은 여러 모습으로 변하는데 노인부터 소녀, 가끔씩은 동물로도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보통 다른 지방의 산신령은 매우 못생긴 여자라지만 구마모토 현의 산신령은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었다. 내가 만난 것은 아쉽게도 미녀는 아니었지만 무척이나 상냥한 분이었다. 그때 이후로 단 한 번도 그 노인을 만난 적은 없다. 단지 가끔 브랜디를 그곳에 두고 돌아가면 다음 날에는 반드시 없어져 있었다. 수루의 담례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때는 신기하게도 물고기가 잘 잡혔다. 나는 지금 시코쿠의 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지만 그때 그 체험만은 잊을 수가 없다. 결혼할 때 지금의 아내에게 난 산신령과 술을 마신 적이 있다고 이야기했던 적이 있다. 당연히 아내는 웃었기 때문에 나는 증거를 보여주었다. 연꽃으로 만든 술잔이었다. 이상하게도 그 꽃잎은 시들지 않고 지금도 촉촉하게 젖어 있다. 언젠가 다시 그 노인과 즐겁게 술을 마시고 싶다. 라는 글이었습니다. 야, 이거는 뭐랄까 무서운 이야기라기보다는 뭔가 신비로운 이야기? 산신령과 술 마신 썰 푼다. 뭐 이런 이야기네요. 굉장히 신기하고 굉장히 동양적이야 이야기가. 중국이나 한국에서 일어난 일이라고 해도 전혀 위화감이 없어. 참 그런 거 보면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청곡은 화렵전 OST에 나오는 노래를 신청하셨네요. 자, 지예지준슈라는 곡입니다. 우리말로 읽으면 자야기군서라는 곡이군요. 연주곡이라고 하는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잘못 눌러서 노래가 꺼졌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공포야. 자, 안녕하세요, 주디. 일전에 쩝쩝이 대리님 사연 보낸 사람입니다. 서로는 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때는 제가 16살, 여름, 철없고 호기심이 많았을 시기였죠. 혹시 쭈펄님 그리고 펄떡이 분들은 강령술을 아시나요? 어떠한 의식을 통해 귀신을 불러내는 영적인 의식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창 유행이었던 나홀로 숨바꼭질이라는 강령술이 있는데 공포를 좋아하시거나 강령술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라면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생각하면 그 행위를 왜 했나 싶을 정도로 무서운 기억으로 남아있는데요. 믿거나 말거나지만 저는 상당히 위험한 행위를 했었구나 하는 기억으로 남아있습니다. 제가 살던 아파트 안에는 무서운 소문을 가진 폐 건물이 한 채 있었는데 밤 11시경 친구들과 그 건물에서 만나 나홀로 숨바꼭질에 필요한 준비물들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 준비물이란 거는 솜을 다 뺀 인형 안에 쌀을 가득 넣고 게임 참가자임을 알 수 있도록 손톱, 머리카락 등을 넣고 붉은 실로 꼬맨 인형을 준비하는 것인데 왜 그 폐건물에서 만들었냐면은 더 강력하고 무서운 귀신이 오지 않을까 하는 간땡이가 부은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이때 피를 넣는 방법도 있는데 피를 넣으면 너무 위험하다는 말이 있어서 살짝 쫄았던 친구들과 저는 머리카락과 손톱으로만 준비를 했었습니다. 게임의 시작은 이랬습니다. TV를 아무 채널이나 켜놓고 음소거를 누른 상태로 거실 중앙에 물을 받은 대야를 준비하고 날카로운 물건으로 인형을 찌르면서 주문을 외우는데 자세한 내용은 생략하겠습니다. 이때 주의사항도 많고 입에 소금물이나 술을 머금고 있어야 했습니다. 아무튼 준비를 다 끝내고 친구와 방에 숨어 숨죽여 기다리고 있었는데 방에 앉자마자 방문에 누군가 노크를 하는 겁니다.
친구와 저는 서로 놀라 한껏 커진 동공을 마주치고 다시 귀를 기울이며 식은땀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도 더 이상 심령 현상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참, 서두에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는 이 현장을 생생하게 남기고 싶어서 총 3대의 카메라를 설치했습니다. 의식을 끝마치고 나와보니 카메라 한 대는 처음 저희가 방으로 들어가는 동시에 녹화가 꺼져버렸고 나머지 2대는 끝까지 촬영되고 있었습니다. 그날은 시간이 너무 늦어 집으로 돌아가서 다음날 영상을 확인하자고 하였는데 집으로 돌아간 친구에게 바로 전화가 왔습니다. 지금 바로 와줄 수 있어? 일단 제발 바로 와줘. 아무것도 묻지 말고.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싶어서 당장 친구 집에 달려갔는데 친구는 복도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부모님이 밤에 일을 나가셔서 혼자 있었는데 자초지종 설명을 들어보니 집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아까 강령술의 여파 때문인지 아직 등골이 서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옷을 갈아입고 거실로 나왔는데 거실 천장에 구석에 뭐가 있더랍니다. 그것은 처음에는 너무 놀라서 잘못 본 건가 싶었는데 자세히 보니 머리였다고 하더군요. 너무 놀라 집 밖으로 뛰쳐나와 저를 불렀던 겁니다. 그날은 친구와 같이 밤을 보냈습니다. 다음날 친구와 다시 모여 밝은 대낮의 영상을 보니 별로 무섭진 않더군요. 그리고 영상에 찍힌 것도 없었고요. 그렇게 마무리가 되나 싶었는데 스피커가 꺼져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스피커 소리를 최대한 올리고 다시 한번 영상을 재생시켰는데 지포라이터라고 아실란지요? 띵 하는 소리로 열려서 칙 하고 멋있게 담뱃불을 붙이는 그 지포라이터 말입니다. 띵, 칙, 띵, 칙 하는 소리와 여자의 찢어질 듯한 비명소리. 저는 이 소리가 밖에서 나는 고라니 울음소리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생각해야 마음이 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굵고 나지막히 들려오는 남자의 목소리. 여기 있네. TV 화면은 오락가락했고 그땐 몰랐는데 영상으로 확인해보니 음소거였던 음량은 플러스 1로 한 칸 올라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믿기지 않는 심령 현상들이 영상에 찍혔고 이 영상은 왠지 보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 더 이상 재생하지 않고 폐기를 해야 할지 논의했습니다. 그 영상은 포맷하면서 날아간 것 같은데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경험한 실화이고 이 심령 현상들이 더 무서워졌던 것은 그 건물의 철거 후에 들은 이야기이기 때문입니다. 그 건물의 2층 끝방에는 부적이 붙어 있었고 어른들이 그 건물에는 가지 말라고 당부하셨었는데 폐건물이 된 이유는 술집이었던 건물에 강도가 들어서 술집 여주인을 해치고 불을 질렀고 그 후로 방치되어 폐건물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고 방 끝에 붙어있던 부적과 어른들이 가지 말라 했던 이유, 건물 끝이 검게 그을려 있던 이유, 영상에서 들었던 지포라이터 소리는 정말 우연이었던 것일까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긴 글 끝까지 읽어주시고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감기 조심하세요. 주디 I love you 신청곡은 주디에게 양보하겠습니다. 신청곡을 제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전에 검색하다가 제가 실수로 유튜브를 닫아버리는 바람에 노래가 꺼진 것이었습니다. 그 안예은님 아시지요? 싱어송라이터. 그분께서 그 호러 시리즈를 만든 적이 있으세요. 여름마다 이제 발표하시고 그랬었는데 그 중에서 능소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예은의 능소화였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제 사연은 안 무서운 공포 사연입니다. 저는 귀신, 범죄, 좀비 등등 공포 이야기를 정말 좋아해서 유튜브로도 매일 공포 이야기를 들어요.
하루 종일 공포 이야기를 듣는 사람 치고는 으스스한 경험이 별로 없는데 저도 아는 귀신이 있어서 그 친구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 아이는 본가 제 동생 방에 살던 귀신인데요. 동생 방과 제 방은 나란히 붙어 있어서 제 방에서 문을 열고 있으면 동생이 방을 드나드는 게 보여요. 어느 날 제 방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보는데 흐릿한 바깥 시야로 동생이 자기 방에서 나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당시 동생이 중학생이었는데 단발에 딱 동생 정도의 키, 집에서 입는 반팔 반바지. 동생 같다가 아니라 그냥 동생이었어요. 그런데 1분쯤 지났을까? 동생이 또 방을 나가는 거예요. 그 사이에 방에 다시 들어온 사람은 없었는데요. 놀라서 밖에 나가 동생에게 야, 너 방금 나갔었지 않아? 하고 물으니 동생은 아니, 하루 종일 방에 있다가 지금 처음 나왔는데? 라고 했어요. 저는 즉시 동생을 놀리기 시작했습니다. 네 방에 귀신 있다. 너 이제 큰일 났다. 히히히 귀신이랑 같이 사네. 히히히. 평소 말이 없던 동생은 그저 시무룩해하고 어머니께서는 왜 저래? 귀신 봤으면 나가라고 해. 라고 하셨지만 저는 아직 해코지한 것도 없는데 왜 나가라고 하냐며 수호신이 될 수도 있으니 놔두겠다고 했습니다. 그 후 얼마가 지났을까? 제가 대상포진에 걸려서 골골대던 때였어요. 대상포진이 뒤통수에 생겨버려서 제대로 눕지도 못하고 옆으로 누워 새벽 내내 병원 문만 열어봐라. 바로 내원해주지 하며 자다 깨다 하던 중 어떤 느낌에 어렴풋이 잠에서 깼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어요. 첫 가위에 조금 설레어 나를 깨운 느낌이 무언가 하고 집중해보니 옆으로 누운 저의 주변으로 어떤 아이가 펄쩍펄쩍 저를 빙 둘러 뛰어다니는 거예요. 그 아이가 뛰는 대로 침대가 푹푹 꺼지는 느낌이 드는 게 너무 신기해서 속으로 와, 신기하다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아이가 제가 깨어난 걸 알았는지 침대에서 폴짝 뛰어내려와 옆에 누운 채 제 얼굴 앞에 꽃받침 자세를 하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침대를 뛰는 것까진 신기했어도 제 얼굴 앞에서 저를 바라보는 건 좀 무서운 것 같아서 손가락을 마구 움직여 가위에서 깨어났습니다. 기가 허해질 때 절 잡돌이 해보려 했던 걸까요? 그 후로는 몇 년이 지나 제가 독립하기 전날 짐을 다 싸고 부엌에서 어머니와 대화를 하고 있는데 기둥 뒤로 동생이 머리만 빼꼼 내놓고 저를 바라보는 거예요. 제가 바라보니 동생이 쏙 들어가길래 엄마, 동생 학원 간 거 아니었어? 집에 있어? 하고 물으니 어머니께서 동생은 너 일어나기도 전에 학원에 가서 아직 안 왔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어머, 그때 그 귀신은 아직도 있나 봐. 어머머 하고 즉시 호들갑을 떨었고 어머니께서는 빨리 내보내라고 하셨지만 저는 귀신을 내보내는 방법을 모르기에 어쩔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상경에서 다시 그 친구를 실제로 보는 일은 없었어요. 그리고 또 1년쯤 지났을까? 꿈에서 저와 제 동생이 그 아이에게 쫓기는 꿈을 꾸었어요. 전에 그 아이를 보았을 땐 오랫동안 기분이 안 좋지는 않았는데 그날따라 저녁까지 너무 찝찝해서 어머니께 전화해서 동생에게 무슨 일 없냐고 물어보니 아니 너 어떻게 알았어? 동생 오늘 재수하기로 결정됐어 라고 하시더군요. 불안한 동생의 감정을 전해준 걸까요? 그런데 그 집은 신도시로 개발되어 원래 논밭이었고 저희 집이 첫 입주였는데 대체 귀신이 어디서 온 걸까요? 저의 독립 이후 동생이 제가 쓰던 방으로 옮기고 귀신이 나오던 동생의 방은 제가 본가에 가면 자는 방이 되었답니다. 펄디 그리고 펄떡이 분들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세요 라고 급 끝나는 사연이었습니다. 아니 근데 귀신이 이렇게 출몰을 했을 때 막 놀랍다거나 그런 것보다는 그냥 나왔구나 정도로 받아들이시는 게 굉장히 담이 크신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미있는 사연이었고요. 재수를 한 거를 귀신이 알려줬다. 안 좋은 일이긴 하죠. 네. 하지만 뭐 더 좋은 결과가 있으면 되는 거니까요. 신청곡을
안 써주셨기 때문에 이번에도 안예은님의 공포 시리즈 중 가위라는 노래가 있더라고요. 가위에 눌린 얘기가 나왔으니 이번엔 가위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안예은의 가위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펄이 빛나는 밤을 들으며 연구를 하고 있는 대학원생입니다. 여름에만 공포사연을 즐기려는 법이 없으니 제가 경험했던 일 중 가장 무서웠던 일을 적어볼까 합니다. 때는 제가 학부생이었던 시절, 기말고사를 보기 며칠 전 밤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시험 공부를 하다 지친 저는 같이 공부하던 친구와 머리를 식힐 겸 캠퍼스를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저희 학교는 가로등이 되게 많아서 밤에도 밝은데 희한하게 어느 한 스팟만 어둠침침한 곳이 있었습니다. 괜스레 이상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그곳을 지나가려 하는데 어두운 그곳에 어떤 여학생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저희와 같이 시험 공부를 하다 지쳐서 쉬러 나왔겠거니 하고 지나치려는 순간 갑자기 그 여학생이 자빠지는 게 아니겠어요? 근데 넘어지는 모습이 약간 기이했습니다. 보통 사람이 넘어진다면 걷다가 무언가에 걸려 앞으로 넘어질 텐데 이 하구는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심지어 그냥 쓰러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 뒤에서 다리를 붙잡고 당겨서 넘어지듯 왼쪽 다리가 뒤쪽으로 쭉 빠지며 앞쪽으로 넘어졌습니다. 화들짝 놀란 저는 다치지 않았을까 걱정돼 그분께 다가가려 하는데 친구가 갑자기 저의 팔을 붙잡으며 다가가지 말고 빠르게 지나치자고 했습니다. 아니, 다쳤을 수도 있잖아. 도와줘야지. 라고 하며 다가가려던 저에게 평소에는 욕도 하지 않는 친구가 갑자기 아 씨발 가자면 좀 가자고 라며 저를 끌고 갔습니다. 평소 욕을 하지 않던 친구가 갑자기 이러는데 이유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 그냥 조용히 지나쳤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여학생이 포복으로 저희에게 다가오는 게 아닙니까? 너무 놀란 저희는 빠르게 뛰어 밝은 건물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야, 방금 뭐냐? 졸라 놀랐는데? 라고 제가 말하자 친구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야, 너 못 봤냐? 아까 걔 얼굴이 없었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소름이 팍 돋았습니다. 여기까지면 그래도 시험 시간에 지친 여학생이 술 마시고 넘어졌고 어두워서 친구가 잘못 봤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진짜 무서운 건 이제 시작됐습니다.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고 있는데 모르는 후배가 다가와 저희한테 말을 거는 게 아니겠습니까? 저기요, 혹시 제 친구 못 보셨어요? 여자애인데 1시간 전부터 안 보여서요. 보통 서로 아는 사람이라면 찾는 사람의 이름을 말하며 찾을 텐데 초면인 사람한테 그냥 자신의 친구를 찾는 게 이상했습니다. 긴장한 상태로 저는 아까 저 앞쪽에 어떤 여학생이 혼자 계신 걸 봤는데 찾으시는 분이신지 모르겠네요. 라고 답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분이 아, 그래요? 거기 있었구나. 그럼 혹시 이름 좀 빌려주실 수 있어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두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이름을 빌려달라고? 이게 무슨 말인가? 이게 말이 되는 건가? 과학도로서 미신 귀신을 믿는 건 아닌데 뭔가 여기서 이름을 말하면 좆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 학생증이요? 라고 대답하니까 그쪽 이름을 빌려주세요. 라고 하는 겁니다. 뭔가 더 엮이면 안 될 것 같다는 직감이 들었고 마침 한쪽에서 공부하고 있는 후배를 발견해 죄송합니다. 라고 하고 서둘러 도망쳤습니다. 후배한테 있었던 일을 얘기하니 아까 그 이름 빌려달라는 사람이 1시간 정도 전부터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안 하고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이름을 빌려달라니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시험이 끝나고 친구들과 술 마시러 나가기 위해 기숙사 로비에 앉아 있는데 저 멀리서 누군가 어딘가 기분 나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누구지? 하고 자세히 보는데 이름을 빌려달라던 그 사람이었습니다. 온몸에 소름이 돋은 저는 허겁지겁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다행히 이후 별일은 일어나지 않았지만 4년이 지난 지금도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소름이 돋습니다. 도대체 그 여화구와 이름을 빌려달라는 후배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글을 쓰는 지금도 팔에 닭살이 돋네요. 신청곡은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입니다. 포미닛의 이름이 뭐예요였습니다. 갑자기 서 있다가 넘어진 얼굴이 없는 여학생, 그리고 이름을 묻는 후배. 둘 중 하나만 일어났어도 되게 이상한 일인데 두 개가 연속으로 일어나니 정말 그날은 뭔가 정말 귀신 들린 날이라는 생각이 드셨을 것 같습니다. 정말 궁금합니다. 저도 이게 무슨 일인지. 자, 다음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실화입니다. 군복무 시절에 일어난 기묘한 일을 적어보겠습니다. 때는 낙엽이 우수수 떨어지던 가을. 저의 생활관은 행보관님의 지시에 따라 군 막사 주변을 청소하게 됩니다. 지시 내용은 크게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배수로에 있는 낙엽을 제거하는 일, 또 하나는 간부 숙소에 떨어진 낙엽을 빗자루와 포대를 이용하여 청소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하여 저의 생활관은 말년 병장을 제외하고 두 개의 조로 나뉘어 배수로 팀과 간부 숙소 팀으로 나누게 됩니다. 저는 배수로 팀이었고 지시 업무를 마친 후 생활관으로 돌아오니 분위기가 엄청 무거웠습니다. 말년 병장은 화가 나 있었고 간부 숙소팀 1병 하나는 엎드려 뻗쳐를 하고 있었고 나머지 인원은 생활관 중앙에 일렬로 서 있는 겁니다. 말년 병장은 마침 들어오는 배수로 팀 중 막내인 이등병 보고 말하길, 야, 아무개야, 그 식당 가서 굵은 소금 좀 가져와라 하는 겁니다. 잠시 후 이등병은 어디에서 구했는지 플라스틱 바가지에다 굵은 소금을 가득 가져왔습니다. 말년 병장은 그 소금을 받아서 일렬로 서 있는 간부 숙소 팀에게 정성스럽게 팍팍 뿌려대었고 관물대, 바닥, TV, 심지어 천장에 선풍기에도 뿌려대는 겁니다. 그 결과 청소를 해도 굵은 소금은 언제나 나왔고 천장의 선풍기는 고장까지 났었죠. 아무튼 그 야라를 한 후 시간이 지나 분위기가 타서 누그러지자 그제서야 간부 숙소팀의 인원들 하나둘씩 그때의 일을 말하였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러합니다. 저의 부대에는 하나의 괴담이 있었는데 오래전 한 명의 간부가 여자친구에게 차인 후 술을 먹고 간부 숙소에서 스스로 삶을 마감했답니다. 그래서 새벽에 근무를 서면 그림자 같은 형상이 부대를 돌아다닌다는 이야기였죠.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의 간부 숙소만 따로 떨어져 있었고 어떠한 용도로 사용되거나 철거되지도 않은 채 항상 잠겨져만 있기에 더욱 기괴하게 여겨지던 건물이었죠. 간부 숙소팀은 그 건물을 청소할 차례에 일병 하나가 무심코 그 건물의 문 손잡이를 돌리게 됩니다. 본인 말로는 당연히 잠겨진 걸로 알았기에 생각 없이 손잡이를 돌려보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잠기는 소리가 해제되는 소리로 바뀌고 문이 열리게 됩니다. 끼. 본인은 손잡이를 돌리기만 했지 문이 스스로 열렸다고 하는데 제 생각엔 일병이 무의식적으로 문을 연 것 같습니다. 그 순간 거기에 있던 인원들은 당황해서 소리도 못 지르고 만 하고 있었고 가장 가까이 있던 그 일병의 동기가 발로 문을 쾅 닫자 문이 다시 촥 하고 잠기더랍니다. 거기에 있던 인원들은 빗자루, 포대, 갈퀴는 전부 버려두고 생활관으로 도망을 갔고 그 혼란에 자고 있던 말년 병장이 놀라서 깬 겁니다. 문을 연 일병은 이야기를 하면서 무척 심란해했었죠. 우리가 궁금한 것은 또 있었습니다. 그 내부였죠. 아마 수년간 내부를 본 군인은 그 일병이 유일했겠죠. 그 일병이 말하길, 천장과 바닥을 제외하고 온 벽면에 부적이 따다다닥 붙어 있더라는 겁니다. 그 이후
새벽 근무를 서면 그 건물 쪽은 가능하면 안 보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부대 내 귀신을 보았다 같은 소문은 없었습니다만 한동안 그 건물 주변에 가는 건 피하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말년병장의 산탄총처럼 퍼졌던 굵은 소금이 도움이 되었을지도 모르겠네요. 여기까지입니다. 신청곡은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입니다. 똑같은 얘기를 여고의 폐쇄된 교실 버전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사면의 부적이 가득했다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지요. 샘 스미스의 I'm Not the Only One이었습니다.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오늘 제가 겪었던 따끈따끈한 공포 사연을 적어봅니다. 저는 집안일을 할 때 펄밤을 틀어놓는 걸 좋아합니다. 오늘은 펄밤 중에서도 공포 사연을 듣고 있었습니다. 꽤 예전 영상이었습니다. 펄디께서 팔짱을 낀 채 저희를 쳐다보는 흑백 사진이 배경으로 되어 있는 영상이요. 저는 당시 화장실 청소를 하고 있었습니다. 곰팡이 제거제를 뿌리고 샤워기로 따뜻한 물을 뿌려 청소하죠. 지루한 청소를 펄밤과 함께하면 정말 힘이 많이 됩니다. 이 자리를 빌어 펄디와 사연자분들께 감사 인사 한번 드립니다. 펄떡이 분들께서 보내주신 공포사연은 정말 섬뜩했습니다. 펄디가 실감나게 읽어주시니 더욱 몰입하게 되더군요. 내 주변에도 귀신이 있지 않을까? 여러분도 괴담을 듣고 나면 괜히 그런 공포감이 들죠? 아무튼 그렇게 벌벌 떨며 공포사연을 다 듣고 나니 화장실 청소가 어느 정도 마무리되었습니다. 화장실 곳곳에 따뜻한 물을 뿌려 정리를 한 후 스마트폰을 다시 챙겨 나가려고 했습니다. 선반 위에 놔둔 스마트폰에 손을 뻗는 순간 저는 정말 기이하고 무서운 광경을 목격합니다. 스마트폰 화면의 펄디는 온몸에 물집이 부풀어 오른 채로 팔짱을 끼고 기이한 웃음을 지으며 저를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얼굴, 양팔을 가득 채운 수포가 당장이라도 터질 것 같았고 펄디는 아무 일도 없는 듯 계속해서 공포 사연을 읽고 있었습니다. 환공포증을 유발하는 기괴한 모습에 저는 깜짝 놀라 으아! 소리를 질렀습니다. 집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제 비명을 들은 사람은 없었죠. 정말 깜짝 놀랐지만 이윽고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놀란 가슴을 쓸어내릴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수포의 정체는 스마트폰 화면에 묻은 물방울이었기 때문이죠. 저는 여기저기 정신없이 청소를 하다 보니 스마트폰이 놓여있는 선반에도 물을 뿌려댔고 죄 없는 물방울들이 이리저리 튀다 보니 스마트폰 위에 자리 잡은 것 뿐이었습니다. 정말 어이없죠? 여러분들도 이 사연을 듣고 무서우셨나요? 저는 공포 사연을 듣다가 이 광경을 직접 목격하다 보니 정말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저의 이 에피소드를 공유하고 싶어 사연을 보냅니다. 감사합니다. 사연곡은 노라조의 샤워입니다. 자, 채팅창에 붐따 드립니다 라고. 저도 붐따 하나 추가해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펄님 항상 듣기만 하다가 갑자기 떠오르는 사연이 하나 있어 이렇게 끄적여 봅니다. 이 내용은 제 인생 중에 있었던 첫 번째이자 마지막 번따 썰입니다. 번따 썰이 어떻게 공포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지만 당시 저로서는 꽤나 소름이 돋았기에 적어봅니다. 스타트! 10년 전쯤 제가 고등학생 시절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고등학교를 멀리 다녀서 편도로 1시간 30분 정도 전철을 타고 통학을 했었더랬죠. 극강의 효율충인 저는 환승과 출구 계단을 빠르게 이용할 수 있는 위치가 있어 항상 그곳에 서서 전철을 기다렸는데요. 그날도 항상 그랬듯 그 자리에 서 있었는데 갑자기 누군가 제 어깨를 툭툭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휙 하고 뒤돌아 쳐다보니 모자를 푹 눌러 쓴 남자가 제 얼굴 코앞에 핸드폰 화면 쪽을 들이밀며 서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뭐라고 길게 적혀 있었는데 요약하자면 항상 지하철 타시는 거 봤는데 너무 마음에 들어서 용기를 냅니다. 전화번호 주실 수 있나요? 여기에 적어주세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번따는 인생에서 처음이라 당연히 따이면 줘야 한다고 생각했던 어린 시절, 어리석었던 저는 핸드폰을 받아들어 제 번호를 톡톡 찍어 건네주었습니다. 남자는 꾸벅 하며 돌아가더군요. 저도 전철이 금방 와서 타고 가며 헤헷 존잼썰 하나 생겼군. 학교 가면 친구들한테 썰 풀어야지. 철없는 생각을 하며 학교에 가서 친구들에게 열심히 썰을 풀었습니다. 잘생겼냐? 라는 친구의 말에 생각해보니 모자를 푹 눌러 쓰고 있기도 했고 핸드폰이 너무 코앞에 있어서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못 봐서 맞다. 얼굴 좀 자세히 볼걸. 이라는 후회가 남았더랬죠. 그렇게 집에 돌아오는 중 그 남자분에게서 대충 번따 후 올 만한 연락이 오긴 했지만 막상 생각해보니 얼굴을 제대로 본 것도 아니고 심지어 저는 등교 중이라 교복을 입고 있었지만 그분은 사복을 입고 계셨습니다. 성인인가? 싶은 생각이 들어 대충 연락을 무시했죠. 어린 시절 저는 문자를 무시하면 이 일이 흐지부지 넘어가질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고 다음 날에도 그 전철을 타고 학교에 있는 역에서 내려 걸어가고 있는데 또 누군가 제 어깨를 톡톡 치는 게 아니겠습니까? 뒤돌아보니 그 남자가 서 있더군요. 바나나 우유를 들고요. 저에게 바나나 우유를 내밀며 드세요 하고 가셨습니다. 저는 고맙다라는 생각보단 이 사람이 나를 따라서 내린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왜 날 따라왔지? 하며 갑자기 소름이 돋아 빨리 역을 빠져나왔습니다. 그 뒤로 그 남자의 연락처는 제 폰에서 아예 차단을 해버렸고 그렇게 그 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왠지 찝찝한 마음에 그 남자를 마주치고 싶지 않아 항상 서 있던 그 쌉 효율 위치에서 정반대인 곳에서 전철을 기다리다 아무 일도 안 일어나니 자연스레 다시 쌉 효율 위치로 옮겨서 전철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점점 이 일에 대해선 잊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1년 후쯤 항상 그 자리에 서서 기다리다 전철이 와서 탑승 후 등교 중이었습니다. 이어폰을 끼고 핸드폰을 보며 가고 있는 와중 갑자기 진동이 울리며 문자 하나가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이네요. 하하라는 문자였습니다. 모르는 번호로 오기도 했고 누군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아 누구세요? 라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바로 답장이 오더군요. 잊어버리셨나봐요. 라는 문장을 읽자마자 갑자기 1년 전 그 남자가 떠오르며 소름이 돋기 시작했습니다. 출근 시간대라서 전철 안에는 사람이 많았는데 고개를 휙휙 돌리며 그 남자를 찾아봤지만 보이진 않았습니다. 거의 1년이 넘었는데 내 번호를 아직도 가지고 있다고? 그 위치에서 타는 게 아니었는데. 이런 생각이 제 머리에 뒤엉키며 그 번호를 즉시 차단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다행히 그 뒤로는 아무런 일이 없었고 저도 학교와 집이 멀어 자취를 시작하게 되며 그 전철을 더 이상 타지 않아 마주치는 일도 없었습니다만 다들 모르는 사람이 번호를 물어본다면 절대 위험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달까요? 적어보니 별 얘기 아닌 것 같지만 아무튼 신청곡은 주펄님이 아무거나 틀어주세요.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뭐랄까요. 충분히 있을 수 있는 일 같습니다. 이 남자는 본인의 이런 행동이 상대방에게 위협적으로 느껴질 거라는 생각을 아예 못하는 그런 무심한 사람인 것 같고 참 굉장히 무서우셨겠습니다. 신청곡이 없었기 때문에 방금 전에 그 붐따 사연에서 그 신청곡을 끌어와서 노라조의 샤워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펄디. 유튜브로 펄밤을 즐겨 듣는 펄순이입니다.
때는 대학교 4학년 여름방학. 저는 혼자 대학가 근처 원룸에서 자취를 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대학로 술집에서 서빙 마감 알바를 했고 새벽 4시에 퇴근을 했습니다. 퇴근 후에 잠이 들면 보통 오후 서너 시에 일어나곤 했고 그날도 알바 후에 잠이 들었습니다. 제가 한창 자고 있던 오후 2시경 제 원룸 도어락에서 소리가 들렸습니다. 띠 띠 띠 띠. 저는 잠귀가 밝았기에 바로 잠에서 깼습니다. 그와 동시에 남자친구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끔 서프라이즈로 연락 없이 오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저는 순간 소름이 끼치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 집 비밀번호가 6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뒤로 거의 10번 가까이 4자리 비밀번호가 계속하여 울렸습니다.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띠. 마치 어떤 번호가 맞을지 테스트하는 영화 속 연쇄 살인마처럼 말이죠. 소리가 사라진 후 저는 집주인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집주인은 그 현관문의 구멍으로 누구인지 직접 확인하지 그랬냐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CCTV는 고장이 났다며 확인해주지 않았습니다.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걱정을 끼치고 싶진 않았지만 저는 자칫 이사를 가야 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부모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부모님은 바로 경찰에 연락을 했고 15분 뒤 경찰 2분이 저희 원룸에 왔습니다. 경찰은 곧바로 4층에 위치한 주인집으로 가 CCTV를 확인했습니다. 다행히 CCTV는 녹화는 되고 있었으나 장기간 확인을 하지 않아 날짜가 꼬여 확인이 어려운 것이었고 젊은 경찰분이 해결해 주셔서 바로 CCTV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 든든했습니다. CCTV에는 사건이 발생한 시각에 한 젊은 남자가 출입한 것이 포착되었습니다. 경찰은 아는 사람이냐고 물었지만 제가 아는 실루엣은 아니었습니다. 집주인도 원룸에 사는 학생이 아닌 것 같다고 했습니다. 경찰은 스토커일 수도 있다며 비밀번호는 남자친구에게도 알려주지 말라며 신신당부를 하셨습니다. 집주인은 곧바로 CCTV 화면을 캡처하여 원룸에 사는 학생들의 연락처로 문자를 보냈습니다. 용의자를 찾기 위해서요. 제 머릿속엔 강력범죄의 피해자들이 떠오르며 저는 이사를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때 집주인 휴대폰으로 한 학생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사건의 전말은 이랬습니다. 제 바로 옆집 남학생이 방학을 맞아 본가로 가서 집을 비웠고 근처에 사는 그 학생의 친구가 빈집에 빨래를 하러 온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호수를 착각해서 저희 집의 친구 집 비밀번호를 계속 누른 것이었죠. 저는 살짝 민망해졌지만 그래도 아무 일도 아니었다는 사실에 안도했습니다. 한바탕 소동 후 경찰과 저는 아래로 내려갔습니다. 저는 이제 안전해진 저희 집으로 들어가려고 도어락을 누르는데 아니, 도어락에 오류가 나는 겁니다. 경찰은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 저는 당황하며 아니? 비밀번호가 왜 안 되지? 라고 하는 순간 현관문을 다시 보니 저희 집이 아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 집 원룸은 4층 건물로 저는 2층에 살고 있었습니다. 주인집이 있는 4층에서 내려오면서 저는 3층을 2층으로 착각하여 다른 집의 도어락을 누른 것입니다. 빨래를 하러 왔다 잘못 누른 학생과 저는 다를 게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본 경찰관은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요? 네, 사실 공포사연이 아닌 저의 이불킥 사연이었습니다. 온갖 호들갑을 떨며 무서워하던 제 모습에 아직도 민망하고 머쓱한 사연입니다. 그렇지만 적극 해결해 주시려던 경찰관 분들의 모습에 많은 감동을 느끼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신청곡은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입니다. 박진영의 네가 사는 그 집이었습니다. 채팅창에 무소유를 한번 읽어보시라는 자, 다음 사연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린 시절 저는 무서운 이야기를 좋아하긴 했지만 누가 놀래키기만 하면 소리를 꽥
찌르고야 마는 이른바 공찌리였는데요. 시간이 지나 현실에 찌들어져 버렸는지 웬만한 자극이 아니면 공포를 느끼지 못하게 되어버렸습니다. 언제 한번 설레는 마음으로 귀신의 집에 갔었는데요. 귀신 분장한 알바생과 정적 속에 아이 컨택만 하고 나왔었네요. 그게 제일 걱정하던 상황이었는데 현실이 되어서 씁쓸했습니다. 알바생한테도 내심 미안했습니다. 가위도 한번 눌려봤었는데 말입니다. 몸이 굳어버린 채로 그냥 자버려서 허무하게 끝나버린 전적도 있었죠. 그 다음부턴 가위가 안 눌리더라고요. 저에게도 정말 오싹한 일이 생겼으면 하는 바람이 있네요. 어떻게든 공포사연을 신청하고 싶어 기억해낸 저의 겁 많던 어린 시절의 일화 하나를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초등학생 때의 일입니다. 그때는 도어락이 보편화되지 않았었던 때라 현관 열쇠를 목걸이처럼 해서 목에 걸고 다녔어요. 열쇠는 한 개뿐이었는데 저의 오빠가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집에 갔는데 열쇠가 평소에 숨겨두던 우유 주머니에 없어서 문을 열 방법이 없어 집에 못 들어가고 있었더랬죠. 밖에서 기다리기엔 해가 뉘엿뉘엿 지고 있어서 난감했습니다. 그 옛날 초등학생인 저에게 휴대폰이 있을 린 만무하였고 그때 떠오른 방법은 동네에서 아는 친구를 만나 집 전화를 빌리는 거였습니다. 친구 집에서 놀면서 기다리다가 저희 집으로 전화해 오빠가 돌아와 연락을 받으면 그때 집에 가면 되겠다 싶었죠. 그렇게 동네를 돌아다니다가 마침 저희 오빠와 같이 자주 놀았던 동네 오빠를 만났습니다. 제가 자초지종을 설명하자 뭐 어차피 집으로 가던 길이었기에 그러자며 함께 오빠네 집으로 향했습니다. 아파트 거의 꼭대기층에 살더라고요. 건물이 조금 낡아 있었고 어둡고 약간은 으스스했지만 집에 들어가니 할아버지가 다정하게 저를 반겨주셨습니다. 자세히 기억은 안 나지만 정겹게 할머니, 할아버지와 얘기하며 기다렸던 것 같아요. 오래 지나지 않아 곧 저희 집으로 연락이 닿았고 할아버지가 조심히 가라면서 엘리베이터 앞까지 나와주셨습니다. 저는 혼자 엘리베이터를 탔고 할아버지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힐 때 저를 쳐다보시며 아기야, 울지 말고 잘 가라 라며 인사를 해주셨죠. 겁먹었던 제 표정을 보시고 하신 말이었을까요? 여기서부터 기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 저는 엘리베이터에 혼자 타는 걸 너무 무서워했는데 더군다나 오빠네 집이 거의 꼭대기층이었어서 1층까지 내려가려면 꽤 오랫동안 기다려야 했습니다. 1층에 닿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더욱 숨막히게 느껴졌더랬죠. 그런데 갑자기 엘리베이터 안에 정적을 깨고 들려온 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뭐랄까 기이하면서 묘한 감정이 서려 있는 듯한 성인 여자의 목소리였습니다. 아기야, 울지 마라. 분명 엘리베이터에는 저 혼자였습니다. 무시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소리로 들렸고 모든 음절을 같은 음으로 높고 너무나도 일정하게 무슨 깊은 우물에서 울리는 메아리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너무 놀라 숨쉬는 것도 잊은 채로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마자 냅다 뛰쳐나왔던 기억이 아직도 생생하네요. 그 목소리는 대체 뭐였을까요? 그 오빠가 친 장난이었을까요? 그렇다고 해도 혼자 내려가고 있는 엘리베이터까지 소리가 닿을 수 있는 방법이라도 있었던 걸까요? 그때 생각만 하면 아직도 괜시리 으스스해집니다. 그리고 그게 대체 뭐였는지도 궁금하기도 하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글쎄 뭐였을까요? 방음이 안 되는 아파트라고요? 그 정도로 방음이 안 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 집안 소리가 엘리베이터 안까지 들리진 않지 않아요? 정말 신기한 일입니다. 자, 신청곡 YB의 Silence입니다. YB의 Silence였습니다. 모범택시 드라마 OST였습니다. 자, 다음 사연입니다. 글을 쓰는 지금으로부터 약 일주일 전의 일입니다. 그날은 휴일이었고 저와 남편은 모처럼의 휴일을 만끽하고 있었습니다. 아침 8시에 일어나서 남편과 함께 아침밥을 먹고
밀린 빨래와 청소를 끝내고 반려견과 산책도 다녀오고 나니 오전 11시더라고요. 거실 창가로 내리쬐는 따스한 햇살. 몸도 적당히 노곤한 상태라서 그런지 잠이 쏟아졌습니다. 그래서 낮잠 좀 잘 겸 거실에 이부자리를 펼쳤고 낮잠 자면서 들을 만한 유튜브를 검색했어요. 그런데 아니 글쎄, 알고리즘에 펄림의 공포 사연이 있는 게 아니겠어요? 평소 라이트한 공포 장르를 좋아하는 저는 적당한 유머가 겸비된 쭈펄림의 공포 라디오 사연을 정말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주저없이 펄림의 영상을 재생했습니다. 남편은 평소 즐겨하던 사이퍼즈라는 PC게임을 실행했고 저는 누워서 주펄림의 공포사연 낭독을 들었습니다. 펄림이 낭독해 주시는 공포사연은 무서웠지만 남편이 옆에서 게임을 하고 있으니 안도감도 들었어요. 그 언밸런스함을 즐기다 보니 문득 어느 순간 잠의 수마에 빠져들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순간 갑자기 제 머리맡에 자고 있던 반려견이 멍! 하면서 현관을 향해 짖었고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깨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제 눈은 떠 있고 주변도 볼 수 있는데 몸이 정말 손가락 하나 까딱할 수가 없었습니다. 목소리도 나오지 않았고 온몸은 옴짝달싹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깨달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가위라는 것을요. 공포보다는 신기함이 먼저 느껴졌습니다. 제 인생 최초의 가위였거든요. 정신은 깨어 있는데 몸이 안 움직이는 이 느낌. 말만 들었지 너무 신기했습니다. 그 와중에 또 눈이 무거워지면서 다시 잠이 오더라고요. 와, 이게 가위구나 하면서 다시 눈을 감고 잠들려던 찰나. 제 귀로 쭈펄림의 라디오 소리가 이상하리라만치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남편의 게임 소리는 점점 줄어들고 쭈펄림의 목소리만 점점 커지는 게 신기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조금 무서운 느낌도 들었습니다. 그때 당시 에피소드는 어떤 버려진 병원에 놀러간 사람의 이야기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점점 손발끝이 시리고 추워졌어요. 그리고 마치 제가 그 이야기의 주인공이 된 것 같은 환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마도 과잉 눌림에 의한 혈액순환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생긴 현상인 듯해서 저는 이대로 잠을 자면 안 될 것 같아 다시 눈을 떴습니다. 그리고 눈을 돌려 남편을 부르려고 했는데 게임하는 남편의 뒷모습에 대고 여보! 여보! 라고 열심히 외쳤지만 입이 열리지 않으니 남편에겐 닿지 않았습니다. 반려견도 주인의 이런 상황도 모른 채 잠이나 자고 있으니 정말 답답했어요. 그런데 그때 이유는 모르겠습니다만 갑자기 제 눈이 TV로 향했고 TV에는 주펄림의 펄밤 화면이 떠 있는 게 보였습니다. 펄림이 팔짱 낀 채 정면을 보고 있고 노란색의 펄리나이트라는 글자가 쓰여 있는 그 사진이요. 그런데 그 사진 속 펄림 눈동자가 갑자기 저랑 마주치는 게 아니겠어요? 원래라면 저랑 마주치면 안 되는 각도인데 그러더니 갑자기 펄림의 눈동자가 휙휙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서 그 순간 바로 눈을 꾹 감았습니다. 뒤통수로 식은땀이 났고 이대로 눈을 뜨면 움직이는 쭈펄 귀신이 제 눈앞에 있을 것 같아서 무서웠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고 몸은 움직이지 않았고 여전히 입을 뗄 수 없던 그때 갑자기 제 귓가로 주펄님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유튜브 속 제 사진이 움직이는 것 같다고요? 잘못 보신 거겠죠. 그 말을 듣자마자 아, 쭈펄님이 영상에 장난을 친 거였구나 하는 안도감이 들었습니다. 그와 동시에 긴장이 탁 하고 풀리며 그대로 가위가 풀리더라고요. 몸을 움직일 수 있게 된 저는 그대로 자리에 벌떡 일어나서 쭈펄님의 공포 사연을 껐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충만한 찬송가 모음 55분짜리를 틀고 다시 잠에 들었습니다. 참고로 이 일이 있은 후 남편에게 말했고 남편이 제가 본 영상을 혼자 다 본 후에 펄님이 사진에 장난친 거 맞아 라고 확답을 주었습니다. 그치만 저는 아직도 무서워서 해당 영상만큼은 끝까지 보지 못합니다. 그리고 펄님의 공포 라디오를 들을 때는 창을 최소화하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른 배경이 되어서 안심하고 크게 듣습니다. 하핫! 아, 그 사연은 펄이 빛나는 밤 2024년 10월 28일 할로윈 공포사연 특집에서 제가
사연을 읽는 도중에 저희 회원분께서 제 눈동자가 움직이는 GIF 파일을 급조를 해주셔가지고 그거를 이제 갈아 낀 적이 있었죠. 그래서 많은 분들에게 이제 웃음을 드린 적이 있었는데 아마 가위가 눌린 상태에서 그걸 보시고 가위가 좀 심화된 게 아니신가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고통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자, 신청곡은 임현정님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입니다. 임현정의 사랑은 봄비처럼 이별은 겨울비처럼이었습니다. 다음 사연입니다. 제가 강원도 모 공군 부대에서 겪었던 일입니다. 제가 있던 생활관은 동기 생활관이어서 저는 동기들과 위아래로 한두 달 차이가 나는 선후임들과 함께 살았었지요. 다행히 저희는 큰 갈등 없이 잘 지냈고 다른 선임들과 간부들의 뒷담화를 하며 돈독해졌습니다. 당시 우리들은 매주 주말마다 우리 생활관만의 특별한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우리들의 의식은 바로 점호 후 연등 시간에 생활관 TV로 영화를 보는 것이었습니다. 매주 금요일 밤과 토요일 밤은 다음날 일과가 없기 때문에 TV를 밤 12시까지 볼 수 있는 날이었습니다. 영화 전문 채널은 물론 기가진이 무료 영화, 가끔은 어둠의 경로까지 동원해가며 우리는 매주 마음의 양식을 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때는 아마 제가 막 병장이 되던 여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에어컨 냄새와 빨래 냄새가 섞인 생활관의 공기가 기억나는군요. 당시 우리는 공포 영화에 꽂혀서 컨저링 유니버스 영화, 인시디어스 시리즈로 유명한 공포 영화 시리즈들을 정주행하고 있었습니다. 공포 영화 시리즈 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파라노말 액티비티 시리즈였죠. 그날은 파라노말 액티비티 3편을 보는 날이었습니다. TV 연등 24시, 학습 연등 03시, 아프면 당직실로 내려오고 점호 끝. 점호가 끝난 후 우리는 우리의 의식을 시작했습니다. 생활관 불을 끄고 파라노말 액티비티 3를 재생했습니다. 평범한 미국의 가정집에서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들을 보면서 우리는 악령의 정체를 추론해가며 영화를 감상했고 어느덧 시간은 자정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습니다. 영화가 결말을 향해 달려가던 그때 생활관 문이 열리고 검은 실루엣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병건아, 담배 피러 가자. 당직사관 순찰 갔어. 옆 생활관에 가까운 후임이 흡연자였던 제 동기를 찾아온 것이었습니다. 아이씨, 깜짝 놀랐네. 무수한 비난의 화살이 불청객에게 날아갔습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 3의 결말부를 기억하고 계신 분이라면 갑자기 문이 열리고 누군가가 걸어오는 것이 얼마나 우리의 심장을 철렁하게 했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드디어 엔딩 크레딧이 올라왔고 흡연자는 담배를 들고 흡연장으로, 담배를 피지 않는 저와 제 동기 호미니 윤수는 칫솔을 들고 세면장으로 향했습니다. 자정이 넘은 시간이라 그런지 세면실에는 아무도 없었고 이따금씩 오래된 수도꼭지에서 물방울이 떨어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와, 영화 개 무섭네. 야, 1, 2보다 무서운 것 같은데? 저와 윤수는 입에 칫솔을 앙 물고 영화에 대한 감상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팟! 바로 그때 갑자기 세면실에 불이 꺼졌습니다. 우리는 소스라치게 놀라 세면실에서 뛰쳐나왔고 희죽희죽 웃고 있는 호미니를 발견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호미니가 장난기가 발동해 밖에서 세면실 불을 끈 것이었습니다. 아오! 나는 호미니를 비난했고 또 누군가 나서서 불을 끄는 장난을 하지는 않을까? 우리는 서부의 총잡이들처럼 멕시칸 스탠드오프 구도로 이를 닦았습니다. 고요한 세면실 속 서로 다른 새 주파수의 양치질 소리만이 공간을 채우고 있던 바로 그때 둥 세면실 가장 안쪽에 있던 통돌이 세탁기가 약 3초간 작동했습니다. 분명히 돌아가고 있는 세탁기는 없었는데?
오민이가 세탁기로 다가가 세탁기 문을 열었습니다. 비어 있는데? 그렇습니다. 텅 비어 있고 전원도 꺼져 있던 세탁기가 하필 파라노말 액티비티를 본 날에 갑자기 움직인 것입니다. 우리는 입을 대충 헹구고 침대로 돌아왔고 저는 영적인 에너지가 전기 에너지로 전환될 수 있다면 인류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다는 상상을 하면서 꿀잠을 잤습니다. 그때 그 오작동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때를 제외하고 살면서 꺼져 있는 세탁기가 갑자기 동작한 경우는 듣지도 보지도 못했습니다. 영화를 재미있게 보았던 우리들을 위한 악령 토비의 팬서비스였을까요? 신청곡은 아이즈원의 파노라마입니다. 파라노말 액티비티 1을 보다가 우리 생활관에 놀러온 선임이 파라노말 액티비티? 그거 아이즈원 다큐멘터리냐? 라고 했던 것이 기억나네요.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사연자분께서는 2년 전에 전역을 하셨다고 하는데 당나라 군대 다 됐구만 이거. 아무리 공군이라고 해도 그렇지 12시에까지 영화를 보고 담배를 피러 간다고요? 참나 이거 큰일 났구만 이거 이래가지고 이거 전쟁할 수 있겠냐 이 말이야 이거. 자, 아이즈원의 파노라마 듣겠습니다. 아이즈원의 파노라마였습니다. 다음 사연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수년 전 적당히 시원한 봄비가 부슬부슬 내리는 잠자기 딱 좋은 금요일 밤이었습니다. 열어둔 창문에서 봄내를 머금은 상쾌한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시원상큼한 공기와 체온으로 살짝 덮여진 이부자리는 잠자리로서 최적의 조건을 갖췄습니다. 잠이 아까운 밤이었지만 잠으로 맺어야 할 밤이라는 생각에 아쉬움을 안고 눈을 꾹 감았습니다. 저는 그날 엄청난 개꿀잠을 잤답니다. 그렇게 기억에 남을 만큼 편안했던 그날, 저는 이상한 꿈을 꿨습니다. 눈을 떠보니 별 하나 없는 캄캄한 밤 하늘이었습니다. 그 아래에 하늘을 떠받치는 초고층 빌딩들과 하늘에 있는 별이 떨어진 것처럼 빛나는 도시가 보였습니다. 그 높은 빌딩 중 하나 꼭대기에 한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그 여성은 저의 외사촌 누나였습니다. 누나는 머리를 짧게 잘랐고 무언가 상실한 것처럼 텅 비어 있었습니다. 어떤 감정을 느끼고 표현하는 모든 과정에 지쳐버린 것처럼 그 지쳤다는 감정조차 메말라 버린 듯 보였습니다. 누나는 빌딩의 난간 끝에 아슬아슬하게 서서 한숨을 쉬더니 품에 안겨있는 한 소녀를 내려다봤습니다. 그 아이는 누나를 빼닮아 있었고 저는 한눈에 그 소녀가 누나의 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꿈이라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누나는 아이가 없고 결혼도 하지 않았거든요. 눈앞에 펼쳐진 당혹스러운 상황을 꿈이라는 단어로 정리하고 나니 갑자기 나타난 혈연에 대한 호기심이 일어났습니다. 저는 외조카가 입고 있는 교복 명찰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이 신기한 꿈에 대해서 가족들에게 이야기해 줄 때 이 소녀의 이름은 그 이야기를 꾸며주기에 부족함 없는 소재일 테니까요. 하지만 명찰의 이름이 잘 읽혀지지 않았습니다. 역시 꿈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 저는 굴하지 않고 가물거리는 자음과 모음을 조금씩 더듬어가며 이름을 해석해 나갔습니다. 얼마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마침내 명찰의 일부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저는 꿈에서 깨어났을 때 이 이름을 잊지 않도록 머릿속으로 몇 번 되새겼습니다. 소연, 소연, 소연. 그때 갑자기 누나가 아이를 안고 빌딩 아래로 몸을 던졌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서 지상으로 멀어지는 두 사람을 붙잡을 생각도 하지 못했습니다. 오래지 않아 이게 꿈이라는 것이 떠오른 덕에 조금이나마 이성을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내 충격을 가라앉은 제 마음에 의혹이 떠올랐습니다. 누나는 어째서 딸과 함께 죽는 것일까요? 의문에 화답하듯 죽음을 앞두고 주마등을 보고 있는 누나의 기억이 제게 흘러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비극은 친척 어른들이 사고와 병으로 돌아가시면서 시작됐습니다.
사촌 형제들은 누나를 외면했고 남편과 이혼한 누나는 기댈 곳 없이 세상에 홀로 남아버렸습니다. 늘 타인에게 의존하여 살아가는 방법밖에 몰랐던 누나는 시대의 풍파에 무너져 살아갈 의지를 잃어버렸고 결국 자신의 유일한 미련과 함께 세상에서 사라지기를 결심했던 것입니다. 아무리 꿈이라지만 너무 잔혹한 내용이라 평소 제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만 하고 살았던 것이 아닌지 회의감이 들더라고요. 잠시 자책하던 사이 누나와 외조카의 몸이 아스팔트에 충돌했고 저는 꿈에서 깨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날 토요일 아침도 완벽했습니다. 하늘의 반 정도를 채운 구름과 그 사이를 통과한 햇살이 방안을 희미하게 밝히고 시원한 바람이 창문으로 들어와 이름 모를 새들의 지저김을 속삭였습니다. 유일한 결점이 있다면 간밤에 꾼 꿈 하나뿐이었습니다. 되새겨보니 세상에 그런 개꿈이 따로 없었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던 중 갑자기 어머니께서 방문을 벌컥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일어났니? 1시간 뒤에 외갓집 갈 거니까 준비해. 에? 왜요? 어머니는 묘하게 들떠 보였습니다. 그리고 저는 불길한 예감을 느꼈습니다. 네 외사촌 누나 있잖니? 다혜 있잖니? 왜 그 이름이 여기에서 나올까요? 이게 무슨 우연일까요? 알고 싶지 않았지만 상황상 질문해야만 했습니다. 다혜 누나가 왜요? 다혜가 결혼한대. 외갓집에 와 있다니까 가서 어떤지 봐야지. 빨리 준비해. 엄마도 마저 준비하러 갈 테니까 늑장 부리지 말고. 어머니는 대답을 기다리지 않으시고 안방으로 가셨습니다. 평소에 생각도 하지 않고 1년에 한두 번 볼까 말까 하는 누나에 대한 꿈을 꿨는데 그 다음날 바로 누나의 결혼 소식이 들려오다니 간밤에 꾼 꿈이 단순한 꿈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지몽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관련이 있음은 분명했습니다. 저는 이 꿈을 누나에게 알려줘야겠다는 의무감을 안고 서둘러 외갓집으로 갈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외갓집에 도착했을 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평소에 누나의 아랫배가 살짝 불러있던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모들과 외할머니는 누나의 수발을 들어주고 있었습니다. 누나는 임신한 상태였습니다. 거기에다가 감히 꿈이 불길하다 같은 소리를 꺼냈다간 분위기가 어떻게 될지는 물속을 들여다보듯 훤했습니다. 저는 그 뒤에 올 상황을 감당할 자신이 없었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니 애초에 그런 맥락도 없는 이상한 꿈을 예지몽이라고 근거도 없이 확신하고 어디에 떠벌린다는 것 자체가 멍청한 짓 같았습니다. 마음속으로는 스스로를 꾸짖으며 그렇게 생각을 바꿔먹으려고 했지만 도무지 꺼림칙한 느낌이 떨어지질 않았습니다. 꿈과 현실 사이에서 휘청대는 마음을 진정시키면 그것이 헛된 꿈이라는 증거가 필요했습니다. 이윽고 제 느린 머릿속에 한 방법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꿈속에서 외조카의 교복 명찰을 봤습니다. 누나가 자식의 이름을 정했고 그게 제가 봤던 이름과 다르다면 증명은 이루어지는 셈입니다. 하지만 그때까지 기다리기에 마음이 너무 불안했던 탓에 저는 참지 못하고 누나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봤습니다. 누나, 혹시 애 이름은 정해놨어? 뭐 태명이라든지. 태명은 안 짓기로 했고 이름으로 지어주기로 했어. 남자애면 재준, 여자애면 연지라고 하려고. 설렘과 걱정이 섞인 목소리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아무렴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무당도 아니고 영적인 경험과는 수만 년은 떨어져 있는 제가 갑자기 그런 꿈을 꾼다는 것 자체가 이상했던 것이었습니다. 좀 불길했다고 해도 고작 꿈일 뿐이었는데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걱정하는 것이 얼마나 경망스러웠던 것인지 깨닫자 스스로 너무 쪽팔려서 얼굴이 다 뜨거워지더군요. 저는 고개를 푹 숙여 겨우겨우 표정을 수습하고 서둘러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아, 그랬구나. 결혼 축하해. 행복했으면 좋겠네. 제 말투에 이상함을 느끼진 않았는지 누나는 고마워하며 한 달 뒤에 있을 결혼식에 초대해줬습니다. 저는 기꺼이 누나의 초대에 응했고 그 다음엔 별일 없이 친척 가족끼리 작은 잔치를 벌이고 오후쯤에 헤어졌습니다. 미묘한 분위기 속에서 한 달이 지나고 누나의 결혼식이 시작됐습니다. 모두 이래저래 바쁜 시기였지만 뭐가 어쨌건 결혼은 경사스러운 일이었기에 많은 사람들이
결혼식장에 모여주었습니다. 그런 하객 중 한 사람으로 식장을 찾아온 저는 이 기회에 뷔페에서 밥을 왕창 먹을 계획을 갖고 있었습니다. 누나의 결혼식이 진행되는 홀을 찾기 위해 신랑과 신부의 이름이 적힌 표지판을 찾아다녔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내빈들 사이를 헤쳐나가 안내 데스크에 도착했을 때 마침내 누나의 이름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신랑의 이름도 함께 있었습니다. 신부 이다혜, 신랑 소정훈. 신랑의 이름을 본 순간 저는 끝내 잊지 못한 꿈을 다시 떠올리게 됐습니다. 교복 명찰에서 읽은 이름은 소연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아이의 이름이 소연이라고 생각했고 당연히 성씨를 읽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에 누나는 아이의 이름을 연지라고 짓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니 꿈이 틀렸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제가 틀렸습니다. 제가 그 꿈속에서 읽지 못했던 건 이름의 뒷글자였던 겁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소연지였습니다. 그제서야 비로소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거 예지몽이 맞다고요. 저는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서 식장 이곳저곳을 발 닿는 대로 마구 돌아다녔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무것도 하지 못한 아둔한 제 과거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처럼요. 그렇게 정처 없이 떠돌아다니다가 고개를 들었을 때 제 앞에 신부 대기실이 나타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식이 시작되기를 기다리는 누나가 보이더군요. 누나는 새하얀 드레스를 입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맑게 웃고 있었습니다.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해 보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문을 열고 들어가 결혼을 취소하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누나의 행복한 결혼식이 끝나고 가족과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내내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왜 그런 꿈을 꾼 걸까요? 그게 왜 저여야 했던 걸까요? 세상 밖에서 이 비극을 정해놓은 어떤 존재가 갑작스러운 변덕으로 제게 그 꿈을 보여주고 괴로워하는 모습을 즐기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뭘 깨닫든 뭘 생각하든 어차피 할 수 있는 건 처음부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건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일들을 지켜보는 것뿐이었습니다. 그 이후로 아무에게도 꿈에 대해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때때로 가족들에게 알려야 했었다는 후회스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이미 늦었다고 스스로를 다그치며 입을 잠갔습니다. 그렇게 어느덧 7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꿈속에서 봤던 누나의 기억 속 과거는 점점 저의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외가 친척들이 사고와 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누나는 남편의 외도로 이혼했습니다. 세상 모르고 인형을 가지고 노는 조카는 점점 꿈에서 봤던 소녀를 닮아갑니다. 그리고 저는 이 오랜 꿈이 끝나는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연이 너무 길어졌네요. 읽어주신 주펄님, 들어주신 펄떡이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좋은 밤 되시고 좋은 꿈 꾸시길 바라며 신청곡으로 더 파이드 파이퍼스의 드림을 신청합니다. 아니, 이 정도면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재수 없다는 얘기를 들어도 이제는 얘기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너무 무섭다 근데. 이거 어떻게 된 거죠? 얘기를 좀 해줘봐요. 그리고 총각도령 아니야 사실? 아무튼 신청곡 듣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사연이 남았습니다.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때는 2017년. 당시에 저는 서울의 한 대학교를 다니며 집 근처 수제 햄버거 집에서 알바를 했었는데 점심과 저녁 시간에는 항상 웨이팅이 있는 나름 동네에서 인기가 꽤 있던 맛집인 곳이었습니다. 가게의 규모는 홀에 테이블이 총 6개, 7개가 있었고 메인 주방인 앞주방에서는 홀이 한눈에 보이며 앞주방 앞에는 뒷주방이라 불리는 조그마한 공간이 있는 크기의 가게였습니다. 저는 이 가게에서 홀 서빙을 했었는데 하루는 음식을 서빙하고 주방에서 일하는 형들 중 한 명과 잡담을 하면서 식기들을 닦고 있었는데 홀에서 남자 목소리로
저기요 하는 소리가 들려서 저는 반사적으로 홀 쪽으로 나가며 소리를 낸 손님을 확인했습니다. 근데 순간 아차 싶었습니다. 모든 테이블에는 여성 손님들 뿐이었고 모두들 식사하기 바빠 보였거든요. 그리고 정말 잠깐 멍 때리고 서 있다가 저와 함께 있던 형이랑 눈이 마주쳤는데 이 형도 그 소리를 들은 것처럼 토끼 눈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보니까 자기도 들었다고 남자 목소리로 저기요 하는 소리. 그때는 뭐지? 뭐지 이게? 싶었습니다. 그 조그마한 가게에서 음악 소리도 나고 손님들 식사하는 소리, 대화하는 소리, 씻기 부딪히는 소리, 그릴에서 패티 굽는 소리, 주방 후드 소리 등 크고 작은 소음이 들리는 상황에서 그냥 우리가 잘못 들었나 싶었고 그 일은 그냥저냥 해프닝으로 넘어갔습니다. 하지만 인식은 하고 있었죠. 뭔가 이상한 일이 있었다는 것. 가끔 가게에서 회식을 할 때면 같이 일하는 형들이 장난삼아 하는 말이 우리 가게에는 귀신이 있다. 3층 창고에 귀신이 있다. 남자 귀신이다. 저기요 귀신이 있다. 등 진심인지 장난인지 그런 얘기를 하며 저에게 겁을 주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은 신경이 쓰였습니다. 그러다가 또 하루는 일을 하다가 소변이 너무 급해서 화장실을 가는데 직원들은 뒷주방을 통해서 화장실을 갑니다. 이 건물이 구조가 조금은 특이한데 같은 건물에 붙어있는 옆 가게와 하나의 화장실을 공유합니다. 저희 가게는 뒷주방에서 밖으로 나가는 문을 열면 바로 왼쪽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쁜 시간에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거라 앞주방에서 일하는 형들에게 화장실 다녀온다고 말을 하고 앞주방을 지나서 뒷주방으로 그리고 뒷주방을 통해서 문을 열고 나가는 찰나에 제 왼쪽 귀 바로 옆에서 펄떡아 하는 남자 목소리가 들렸고 저는 형들이 저를 부른 거라 생각했지만 소변이 너무 급했던 저는 우선 일부터 처리하고 다시 가게에 들어와서 무슨 일인지 물어보려 했습니다. 그렇게 볼일을 보고 다시 가게로 돌아와서 아까 왜 불렀냐고 주방에서 일하는 형들에게 물었는데 아무도 안 불렀다는 겁니다. 저는 무슨 소리냐고 아까 저 화장실 갈 때 제 이름 부르지 않았냐고 되물었는데 이 형들 표정이 아니 바빠 죽겠는데 무슨 개소리야 하는 살짝 인상 쓴 표정으로 안 불렀다고 하는 겁니다. 당시에 저는 24살에 같이 일하던 형들은 30대 초반과 후반, 결혼을 곧 앞두고 있는 사람도 있었고 저보단 훨씬 어른이었으며 바쁘게 일할 땐 이런 걸로 장난치는 사람들도 아니란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의아함은 있었지만 일이 너무 바빠서 진짜 날 안 불렀구나 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생각해보니 저의 이름을 부른 그 목소리는 같이 일하는 형들 목소리가 아니라 제가 처음 듣는 남자 목소리더라고요. 그리고 앞주방과 뒷주방은 구조상 기역자 형태의 그릴과 튀김기, 주방 후드가 있는 앞주방 공간과 뒷주방에서 화장실로 가기 위한 문의 위치는 비교적 멀고 꺾여 있는 구조라 앞주방에서 저를 부르는 소리는 그렇게 선명하게 들릴 수가 없었습니다. 펄떡아 하고 저를 부르는 그 목소리는 너무도 선명하게 제 왼쪽 귀 바로 옆에서 들렸었거든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면 그 소리의 크기에 놀라고 소름 돋을 법한데 그 당시에는 일이 바쁘고 급한 상황이라 흐지부지 넘어갔던 것 같습니다. 그 일이 있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지만 뭔가가 있다는 걸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직원 모두를 놀라게 한 일이 생기는데 하루는 늦은 저녁 시간에 가족 단위의 손님이 오셨습니다. 총 4명이었는데 아주머니, 아저씨, 젊은 여자 2명으로 구성된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가족이었고 따님분들로 보이는 젊은 여성 2분은 제 나이 또래 정도, 그리고 아주머니, 아저씨는 딱 저의 부모님 세대의 분들로 보였습니다. 아무튼 그분들이 식사를 다 하시더니 어머님으로 보이는 아주머니께서 여기 화장실이 어디냐고 물으셨고 저는 화장실이 어딘지 설명해 드렸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이 건물은 구조가 아주 조금 특이한데 저희 가게가 있는 건물은 2층은 가정집으로 보이고 3층에는 창고, 1층에는 조그마한 술집 하나와 저희 가게가 있는데 저희 가게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서 오른쪽으로 건물을 끼고 코너를 돌면 같은 건물에 붙어있는 큰 검은색 대문이 있고 그 문을 열면 5, 6m 정도 거리의 정면으로 조그마한 화장실 문이 보입니다. 아무튼 저는 아주머니에게 화장실을 안내해드렸고
다시 일을 하는데 한참이 지나서야 아주머니가 돌아오시더니 가족분들이 수근수근 거리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아저씨께서 저를 부르더니 여기 화장실 구조가 2형이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씀이시냐고 했고 아저씨께서는 화장실 구조가 특이하냐고 재차 물으셨고 저는 이해가 가질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옆 가게와 공유하는 이 화장실은 정말 사람 한 명 들어가면 꽉 차는 크기였거든요. 화장실은 숨막히게 작았습니다. 변기에 앉으면 무릎이 맞은편 벽에 닿을 정도의 성인 남성 손바닥 2개 정도의 크기의 미니 쓰댕 세면대가 벽 모서리에 있는 아주 협소한 크기였거든요. 제가 어버버거리고 있으니 아주머니께서 답답하셨는지 아저씨의 말을 끊고서 하시는 말씀이 아까 알려준 대로 화장실을 가는데 검은색 대문을 열면서 보니 눈앞에 위아래로 새하얀 흰색 옷을 입은 남자가 화장실에 들어가는 뒷모습이 보이더랍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서서 한참을 기다리다가 문득 화장실 문 위를 보니 문 위에 불투명한 창문이 눈에 띄는데 화장실 내부에 불이 안 켜져 있는 것 같아서 노크를 하고 반응이 없어 문을 열어보니 문이 잠겨 있지도 않고 화장실 안에 사람이 없더랍니다. 그러고 와서 저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였습니다. 저는 아주머니의 얘기를 듣고 그 자리에 그대로 굳어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순간 패닉이 와서 그저 당황한 얼굴로 얼머무리며 그 상황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직후에 바로 다른 직원들에게 방금 들은 얘기를 전달했고 같이 일하던 형들도 순간 다들 굳어버리더군요. 그리고 한동안 직원들 사이에 분위기가 싸해졌습니다. 그간 저에게 일어났던 일들은 제가 잘못 들은 어떤 소리로 착각하고 아니겠지 하며 그냥 넘겼었다면 저의 어머니 뻘 되시는 아주머니께서 그런 일을 겪고 실시간으로 저에게 얘기를 하는 걸 듣고는 이건 진짜다라는 확신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창피하지만 얼마 뒤에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사실은 그 가게에서 일하는 게 무서워서 알바를 그만두었고 저를 시작으로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일을 그만두었다는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뒤에 가게를 맞은편 건물로 이전했더라고요. 그리고 원래 있던 가게의 건물은 현재까지 1층에 아무런 가게도 입점해 있지 않으며 화장실로 갈 때 지나가야 했던 대문은 막혀 있고 건물이 통으로 쓰이질 않는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저의 사연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무서운 공포 실화 이야기를 해주는 유튜브를 오랫동안 즐겨 들어오면서 사연자들이 귀신을 마주하거나 어떤 미스테리한 일을 겪었을 때 그 사연자의 대처가 답답하고 그 상황을 정확히 어떻게 대응했는지 의아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제가 직접 이런 일을 겪어보니 막상 그런 상황들은 정말 갑작스럽게 닥치고 머리에 사고 회로가 멈춰서 뇌와 몸이 굳어져 어안이 벙벙해지고 응? 뭐지? 하는 순간 직후에는 이미 그 상황은 흘러 넘어가져서 어떠한 대처도 대응도 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후에는 어떤 비슷한 일도 겪지 않고 무탈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만 가끔 그 가게에서 있었던 일들이 문득문득 생각나고 그럴 때면 한 번씩 그 가게가 있던 그 건물을 로드뷰로 확인해 보곤 합니다. 그때 제가 겪었던 것들은 정말 뭐였는지 아직도 너무 궁금하고 하나 아쉬운 건 소린 들었지만 제 눈으로 보지 못한 게 아쉽기도 하네요. 직접 눈으로 확인해 보고 싶었는데 말이죠. 펄디펄떡이 분들 감기 걸리지 않게 조심하시고 긴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는 사연이었습니다. 그거 무섭네요. 이거 참. 신청곡은 밴드 다섯의 나의 그때였습니다. 나의 그때입니다. 이 곡을 마지막으로 들려드리면서 공포특집 사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서우셨나요? 저는 꽤나 무서웠습니다. 자, 그러면 좋은 밤 되시고요. 부디 좋은 꿈 꾸시고 가위 눌리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